안녕하세요. 아픔 끝에 재혼으로 두 번째 삶을 시작한 50대 여자입니다. 재혼하면서 저는 그동안 산전수전 다 겪을 만큼 겪었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의 바람, 배신, 유산, 이혼. 이 정도면 이젠 좋은 일만 남아 있겠지 했는데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더라고요. 엄청난 배신을, 그것도 자식에게 당했어요. 그래도 몇 년이 지나니 이젠 저도 감정 정리가 조금은 된 것 같네요. 여러분께 자식의 연을 끊을 수밖에 없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0년 전 제가 두 번째 결혼을 한 지 겨우 3개월이 지났을 때였죠. 첫 남편과의 이별은 정말 힘들었답니다. 5년간의 불임 치료 끝에 겨우 임신했는데 남편이 임신 중에 바람을 피웠거든요. 그것도 저랑 제일 친했던 친구와 말이죠. 임신 6개월에 그 사실을 알고 충격으로 유산까지 했었어요. 그 후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고요. 37이란 나이에 말이죠. 재혼을 결심하기까지는 5년이 걸렸어요. 그 5년 동안 정말 많이 울었고 방황했고 자책했답니다. 여자로서의 인생도 다 끝난 것 같다는 생각에 끝없는 자책의 나날이었죠.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중매였는데 처음엔 거절했었죠. 돌싱에다가 딸까지 있다고 해서요. 막상 만나보니 사람은 정말 좋더라고요. 제 과거를 다 듣고 나왔는데도 그 자리에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받은 상처 제가 다 치유해주고 싶네요. 세상에 좋은 사람도 많아요. 짧은 인생 좋은 사람 만나보고 가야 덜 억울하죠.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전처와의 사이에 딸이 하나 있다는 거였죠. 하지만 전처가 키우고 있다니 그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결혼식도 조촐하게 했어요. 양가 부모님과 가까운 친척들만 모시고요. 남편은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저는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었죠. 둘이 신혼집으로 경기도에 작은 빌라를 얻었지만 정말 행복했답니다. 남편 말대로 좋은 사람하고 지내는 평범하고 좋은 일상을 얻었거든요. 그렇게 3개월쯤 지났을 무렵 늦은 저녁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은 미팅으로 늦는다고 했고 저 혼자 집에 있을 때였어요. 문을 열자 비에 흠뻑 젖은 여고생이 몸을 떨며 서 있더라고요. 비를 얼마나 오래 맞았는지 입술도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저, 저는 수진이라고 하는데요. 아빠 딸이에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던 그 아이가 이렇게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아, 네가 수진이구나. 일단 들어와. 많이 젖었네. 수건을 가져다 주고 따뜻한 차를 끓여줬어요. 아이는 벌벌 떨면서도 뭔가 말하길 주저하는 것 같았죠. 저 아줌마, 여기 찾아온 거 아빠한텐 비밀이에요. 왜? 그래도 아빠가 아셔야지. 그때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아줌마, 저 좀 도와주세요. 엄마가 절 버리고 갔어요. 새 남자 따라서요. 그리고는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19살, 고3이라고 했죠. 하루아침에 엄마가 사라져서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못했더라고요. 일주일 전에 갑자기 짐 싸서 나가더니 제 전화도 차단하고 안 받아요. 난 낳지도 못할 아이를, 이렇게 귀한 아이를 어떻게 엄마란 사람이 버리고 갈 수 있을까?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아팠어요. 혹시 연락할 사람은 또 없어? 다른 친척이나? 없어요. 아빠도 저 때문에 아줌마 눈치 볼 텐데 그냥 고아원이라도 가려고 했는데 부모님 두 분 다 있어서 안 된다 그래서요. 무슨 고아원이야. 여기 아빠도 다 있는데. 그 말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린애가 별 생각을 다 했구나. 아줌마 저 여기 있어도 괜찮아요? 아빠가 가라고 할 텐데. 그 눈빛이 너무 불안해 보였어요. 당장이라도 쫓겨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죠. 왜 그런 소리라니? 괜찮으니까 편하게 있어도 돼. 여기서
여기서 사는 건 안 되겠죠? 제가 같이 있으면 아줌마가 불편하니까. 그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19살 아이가 갈 곳을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딸은 부끄러워하며 배를 감쌌죠. 설마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 기다려봐, 뭐라도 해줄게. 돈이 없어서 학교 급식도 신청 못했어요. 엄마가 해준다고 했는데. 딸이 밥을 먹는 사이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한참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미안해. 내가 지금 당장 갈게. 애 엄마 찾아서 보낼 테니까. 여보, 일단 애 재우고 우리 둘이 따로 얘기해요. 난 괜찮으니까. 시간 갖고 천천히 결정하기로 해요. 딱한 애를 보낼 생각부터 해. 딸은 아빠가 오면 쫓겨난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초조해하더라고요. 저 아빠랑 아줌마한테 짐되기 싫어요. 오늘 밤만 재워주시면 내일 갈게요. 그리고 아빠한텐 비밀로 해주세요. 제가 왔다는 것도.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한테 버림받고도 아빠한테 패기칠까봐 전전긍긍하는 아이.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따뜻한 가정이란 생각이 들었죠. 아줌마가 아빠랑 얘기해 볼게. 여기서 같이 살 수 있도록. 정말요? 그럼 여기 계속 있어도 돼요? 그 순간 긴장이 풀렸는지 딸은 와락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날 밤 전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제 딸로 키우겠다고요. 어차피 제가 낳을 수 없는 아이, 하늘이 보내준 선물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처음 6개월은 정말 어색했어요. 딸은 저를 아줌마라고 불렀죠. 저도 호칭이 바뀌기까지는 딸 마음이 열려야 한다고 생각해 기다렸어요. 밥 먹을 때도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았고 남편도 우리 사이에서 안절부절 못했죠. 수진아, 오늘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아줌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아무거나요. 대화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고 야간 자율학습 끝나면 데리러 갔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아줌마 맨날 안 나오셔도 돼요. 혼자서 와도 되는데. 무슨 소리야. 예쁜 딸 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게 할 수 없지. 처음엔 부담스러워하던 딸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2년을 함께 지냈을 때였어요. 그때 딸이 독감에 걸려 일주일을 앓았거든요. 밤을 새우며 간호하는데 딸이 꿈을 꾸는지 잠결에 이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어디 갔어? 나 버리지 마. 제발, 잘못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가슴이 미어졌어요. 이 어린애가 얼마나 엄마가 그리울까. 열이 좀 내리고 정신이 든 딸이 절 보더니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줌마 죄송해요. 저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시고. 부모는 자식이 아프면 대신 아프고 싶을 정도로 더 아픈 법이야. 저 이제부터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당연하지, 내 딸인데. 그때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같이 엉엉 울었답니다. 그 후로 딸은 저를 엄마라고 부르려 노력했어요. 처음엔 어색해서 엄마를 끊어 부르더니 나중엔 자연스럽게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고3 시절을 잘 보낸 딸은 좋은 대학에 합격했어요. 비록 원하던 학과는 아니었지만 인서울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엄마, 나 붙었어요. 보세요, 합격이에요. 어머, 정말? 우리 딸 장하다. 그날 우리는 모처럼 비싼 소갈비집에서 축하 파티를 했어요. 그날 찍은 가족 사진을 전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요. 그때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대학 입학 후부터 딸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저 대학생이 되어서 꾸미고 싶은 거려니 했죠. 새 옷도 사주고 화장품도 사줬어요. 그런데 점점 요구가 커지더라고요. 엄마, 나 명품 가방 하나만 사주면 안 돼요? 친구들은 다 명품 들고 다니는데. 처음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우리 형편이 명품이 무슨 말이냐고요. 남편 사업도 그저 그랬고 저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처지였으니까요. 하지만 딸의 떼쓰기는 계속됐습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가방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나 친구들이랑 있으면 너무 초라해요. 애들은 다 부모님이 사준대요. 그러던 어느 날은 딸이 펑펑 울면서 집에 들어왔어요. 나 학교 안 갈래요. 애들이 다 나 무시해요. 가난하다고.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동아리에서 MT 가는데 내가 하고 다니는 꼴이 회비도 못 낼 것 같다고 하면서 저만 빼고 자기들끼리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더라고요. 다들 명품 가방 하나씩 있는데 나만 싸구려 가방이니까 애들 사이에서도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 딸이 이런 일로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요즘 애들을 너무 모르나 싶더라고요. 알았어. 우리 형편은 무리라 하나만 사줄게. 대신 정말 잘 들고 아껴 써야 해. 딸은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했죠. 그런 모습을 보니 진작 사줄 걸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죠. 명품 가방으로 시작된 허영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죠. 명품 가방을 사주고 나니 지갑, 구두, 그 다음은 옷으로 끝없이 이어지더라고요. 엄마, 이것만 사주면 정말 안 쫄라요. 정말 마지막. 한 번만요. 하지만 약속은 번번이 깨졌어요. 2달에 한 번꼴로 새로운 걸 요구했죠. 제 월급으로는 턱도 없어서 적금도 깨고 친정엄마한테 돈을 빌리기도 했어요. 네 친딸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해? 어린애가 무슨 허용이 그렇게 심하다니.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제 내 딸이에요. 그렇게 하나둘 빚이 늘어갔지만 우리 딸 기죽이고 싶지 않다고 합리화했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 바보 같았죠.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외면했던 것 같아요. 딸이 엄마밖에 없다면서 안아줄 때마다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딸이 대학교 2학년 때 갑자기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엄마, 저 미국으로 유학 가고 싶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죠. 수진아, 우리 형편 너도 알잖아. 미국 유학은 무리야. 제 미래가 달린 일이에요. 다들 스펙 쌓으려고 유학 가는데 저만. 또 시작이었습니다. 이번엔 밥도 안 먹고 눈물 작전까지 쓰더라고요. 엄만 내 미래가 어떻게 되든 관심도 없지. 미국 주립대는 1년에 3천만 원이면 된다니까요. 거기 졸업만 하면 앞날이 달라지는데 할머니 밭이라도 팔면 되잖아. 3천이면 우리 식구 1년 생활비야. 그리고 할머니 밭이 우리 거야? 대기업 들어가려고 하는 거지. 나 혼자 잘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더니 결국 남편과 저는 마음이 약해져 손을 들었습니다. 결국은 집을 담보로 1억을 대출받았어요. 이자만 한 달에 40만 원이었죠. 그렇게 딸은 미국으로 떠났어요. 공항에서 헤어질 때 울면서 이러더군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 같은 사람 세상에 없을 거야.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그 말을 믿었어요. 큰 꿈을 안고 떠났다고 꼭 성공해서 돌아올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유학 가서도 딸의 요구는 끊이지 않았어요. 생활비가 부족하다, 교재가 비싸다, 친구들과 어울리려면 돈이 필요하다. 매달 300만 원씩 보내는데도 늘 부족하다고 일주일도 안 가서 연락이 왔죠. 엄마, 여긴 한국이랑 달라. 물가도 비싸고 이러다 친구도 못 사겨요. 공부하러 간 거잖아. 친구보다 공부가 먼저라고. 엄마 말 알지? 여기서 인맥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걸로 나중에 일도 할 수 있다고요. 결국 또 타협했어요. 새벽에 제가 편의점 알바까지 뛰면서 돈을 마련해 보냈습니다. 그렇게 허리가 휜다는 말을 체감하면서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딸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수업이 바뀌면서 한국에 들어오기로 했어요. 공항에서 나타난 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된 모습이더라고요. 대학생 같지도 않았죠. 그리고 짐을 푸는데 명품 가방만 10개가 넘었어요. 옷은 셀 수도 없었고요. 수진아, 이 짐은 다 뭐니? 너 공부하러 간 거 맞아? 쇼핑을 얼마나 한 거야? 미국에선 이게 기본이에요. 파티도 많고 친구들에 비하면 적은 거예요. 하지만 딸의 사치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성형수술까지 시작된 겁니다. 엄마, 나 코 수술하고 싶어요.
갑자기 무슨 수술? 넌 그대로도 예뻐. 수술할 필요 없어. 미국 애들 보니까 다들 코가 높아서 나도 하고 싶단 말이야. 한국이 더 잘한대요. 코 수술비만 500만 원. 그것도 강남의 유명한 병원에서 하겠다고 우겼어요. 아예 나중엔 병원을 제 집처럼 드나들면서 수술 외에 시술에도 돈을 퍼붓더라고요. 요즘 취업할 때 외모는 기본으로 다 봐요. 특히 좋은 회사일수록 더 그래요. 너 이렇게 쓰면 정말 우리 식구 파산이야. 한 달에 쓰는 돈이 500이라고. 엄마랑 아빠는 너 때문에 일도 더 하는데 그런 것 보면 미안하지도 않아? 곧 취직하면 다 갚을 건데요. 몇 달만 참아주세요. 네? 면접 준비하느라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딸 말에 속아 넘어갔죠. 남편도 저처럼 일을 더 늘려서 새벽에 겨우 들어와서 쓰러져 자는 생활이었어요. 결국 갖고 있던 폐물도 팔고 보험까지 해약했어요. 당장 카드값부터 막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다 계획이었던 것 같네요. 딸은 대학 졸업 후 3년이 지났는데도 취직을 못하고 있었어요. 아니, 하지 않았다고 해야 맞겠네요. 대기업만 고집하면서 서류도 제대로 내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집에 손님을 데려왔어요.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요. 제 남자친구 준호예요. 준호는 정말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겼고 무엇보다 매너가 좋았어요. 대기업 과장이라고 했는데 31살의 과장이면 정말 엘리트겠더라고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좋은 분이시라고요. 고마워요. 우리 애가 좀 철이 없긴 한데 그래도 예쁘게 봐줘요. 딸이 드디어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죠. 남편도 준호를 마음에 들어 했어요. 6개월쯤 사귀었을 때 준호가 정식으로 결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저 수진이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남편하고 저는 사윗감으로 마음에 들었기에 듣자마자 기분이 좋았죠. 드디어 우리 수진이가 정신 차렸구나. 그래도 저 정도면 안심이지. 그러게요. 정말 다행이에요. 나도 준호면 믿고 시집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딸도 행복했어요. 드디어 시집을 가는구나. 이제 고생 끝이구나 싶었죠. 그리고 얼마 안가 자연스럽게 상견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엄마, 다음 달 중순 어때요? 시어머니가 워낙 바쁘신 분이라 저희가 맞춰요. 그래, 편하신 날로 잡으시라고 해. 들어보니 사부인은 과거 대학 교수였고 은퇴 후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한다더군요. 사돈어른은 중견기업 임원이었고요. 예비사위를 보면서 눈치를 채긴 했지만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집안이었죠. 우리 딸이 좋은 집안에 시집 가는구나. 어린 날에 상처가 많은 아이인데 이제야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했어요. 그런데 상견례 준비하면서 딸이 또 무리를 하게 만들더라고요. 엄마, 상견례 때 입을 한복 맞춰야 해요. 어머님이 옷을 되게 중시하신대요. 제대로 된 걸로 하면 500 정도 든다는데 정말 중요한 자리잖아요. 첫인상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돈 아끼지 말고 무조건 좋은 걸로 해요. 그래서 또 카드를 긁었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시집 가면 끝이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내 딸이 행복하게 시집 가는데 뭐가 중요하겠어요.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딸의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고대하던 상견례 날이 왔어요. 전 잠을 설치다 새벽 4시에 일어났죠. 여보, 벌써 일어났어? 잠이 안 와서요. 오늘 우리 수진이 상견례인데 어떻게 잠을 자. 나도 사실 그래. 고등학생 때 여기 왔는데 벌써 시집을 가는구나. 실감이 나네. 아침 식사 중에 딸은 밥을 먹다 말고 수저를 놓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 아니었으면 전 이렇게 행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엄마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10년 전 비 맞고 찾아왔던 그 아이가 이렇게 잘 컸다니. 그래도요. 친딸도 아닌데 이렇게 키워주시고 유학까지 다 보내주시고. 엄마는 우리 집 형편 어려운데도 내가 하고 싶어하는 건 다 해주려고 했잖아요. 딸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따라서 눈물이 났죠.
엄마 정말 감사했어요. 사랑해요. 아유, 시집 갈 때 되니까 철드나 보다. 그리고는 제품에 안겼어요. 꼭 안고 한참을 있었죠. 한복을 입는 딸을 도와주면서 1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처음 왔을 때 그 마르고 생기도 없던 아이가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되었다니. 분홍색 저고리에 연두색 치마가 너무 잘 어울렸죠. 영락없는 새색시였어요. 비녀를 꽂아주면서 저도 모르게 무심코 이 말이 나왔어요. 네 친엄마도 이 모습 보셨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순간 딸 표정이 굳어졌어요. 거울에 비친 얼굴이 차갑게 변해 있었죠.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시라니까요. 저 버리고 간 사람이잖아요. 전 이미 다 잊었어요. 이제 저한테 엄만 딱 한 사람뿐이에요. 그러더니 딸은 돌아서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전 엄마만 있으면 돼요.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이젠 정말 내 딸이 된 거구나 싶어서요. 집을 나서기 전에 딸은 뒤를 한 번씩 돌아봤어요. 뭔가 미련이 남은 듯이. 하지만 그때는 그저 결혼 앞둔 딸의 불안감이려니 했죠.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에 도착하니 들어서는 순간부터 주눅이 들더라고요. 이 대문부터가 으리으리했고 안으로 들어가니 마치 궁궐 같았죠. 어머님, 이쪽이에요. 와, 오늘 너무 고우신데요? 자네야말로 오늘 정말 근사한데. 개인실로 안내받아 들어가니 사돈 부부가 먼저 와 계셨어요. 사돈 어른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고급스럽고 품이 넘치는 분들이었어요. 단아한 회색 한복을 맞춰 입고 왔는데 앉아있는 자세부터가 남달랐죠. 안녕하세요. 수진이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아드님 훌륭하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진 양도 오늘 정말 예쁘네요. 한복도 너무 잘 어울려요. 악수를 하는데 사부인 손이 참 부드러웠어요. 역시 공부만 하신 분이구나 싶었죠. 처음엔 화기애애했어요. 음식도 고급스러웠고 대화도 잘 통했죠. 특히 사돈 어른이 유머 감각이 있으셔서 분위기도 좋았고요. 이 녀석이 저를 닮아서 그런지 여자 볼 때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에도 어쩐지 사부인은 어색하게 웃고만 있더라고요. 또 식사하는 내내 사부인이 딸을 묘하게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뭔가 관찰하는 듯한 시선이었죠. 아직은 우리 애를 못 믿어하나 싶었어요. 수진 양, 대학 어디 나왔다고 했었죠? 갑자기 전공은 왜 바꿨어요? 아, 미국으로 편입해서 졸업했어요. 스토니브룩이요. 전공이 저랑 잘 안 맞기도 하고. 사부인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미묘했어요.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 세 식구예요. 아버지, 어머니, 저요. 어머님하고 아버님 두 분은 무슨 일 하시나요? 질문이 계속됐어요. 마치 면접을 보는 것 같았죠. 딸이 중간중간 애교 섞인 목소리로 분위기를 풀었지만 사부인 표정은 계속 딱딱했어요.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날짜는 차차 정하도록 하죠. 그때 사돈의 차차가 나중에 엄청난 일이 될 줄은 저도 몰랐네요.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딸은 한껏 들떠 있었어요. 엄마, 시어머니가 저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죠? 그리고 시댁 진짜 부자예요. 엄마도 딸 시집 보낸 덕 볼걸요? 아, 뭔가 해주실 것 같던데. 교양 넘치고 좋은 분들 같더라. 근데 돈 많은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만 잘 살면 되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사부인의 묘한 표정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뭔가 탐탁치 않아 하는 듯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 듯한 그런 표정. 원래 사돈 간엔 서로 탐색하는 게 당연한 거니 괜한 걱정이려나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다는 것을 얼마 안가 알게 됐어요. 상견례 다음날 아침 8시, 이른 시간에 전화가 왔어요. 남편은 일찍 출근했고 저는 막 설거지를 끝낸 참이었죠. 잘 들어가셨죠? 저 준호 엄마입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죠. 죄송하지만 꼭 좀 만나 뵙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요. 지금요? 무슨 급한 일이라도. 전화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일이에요. 나와주세요. 정말 중요한 일이라서요.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동시에 뭔가 울먹이는 것 같기도 했고요. 제가 어디로 가면 될까요? 급한 일로 당장 보자면서 호텔 라운지로 나와달라고 하더군요. 그때 딸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전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준비하고 나갔죠. 옷도 대충 입고 화장도 간단히만 했어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아서 가슴이 쿵쿵 뛰었죠.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상견례가 마음에 안 들었나? 우리 집 형편이 싫은가? 온갖 상상을 다 했어요.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면 굳이 저를 아침부터 급하게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호텔에 도착하니 사돈이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충격적이었죠. 눈이 충혈돼 있고 화장도 다 지워져 있었어요. 딱 봐도 밤을 새우고 아침이 되기만을 기다려온 것 같았죠. 사돈어른 괜찮으세요? 아니, 무슨 일로 그러세요? 사돈은 고개를 들어 절 봤어요. 그 눈빛이 정말 슬퍼 보였어요. 아니, 슬픔을 넘어 절망적이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게 돼서. 그리곤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입술도 파르르 떨렸죠. 저희가 아무래도 수진 양을 며느리로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났죠.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좋은 분위기였는데. 아니, 갑자기 왜요? 이유가 뭔가요? 간신히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죠. 사돈은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는 핸드백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일단 사돈이 이걸 보시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뭘 보여주려는 걸까? 그리고 사돈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죠.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 수진 양 맞죠? 아니라고 부정은 못하실 것 같은데. 강남의 한 건물 앞에서 찍힌 사진이었어요. 제 딸이 맞았죠. 짙은 화장에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분명 제 딸이었어요.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어요. 평범한 건물처럼 보였거든요. 간판도 없고 그냥 입구만 보였으니까요. 사돈은 한숨을 쉬며 말했죠. 유흥업소예요. 고급 룸사롱이요. 강남에서도 최고급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럴 리 없어요. 우리 수진이가 왜 거길... 분명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무너져 내렸다고 해야 맞을 거예요. 제 목소리가 너무 커서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봤죠. 사돈은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랜 시간 확인해 본 거고요. 더 충격적인 건 다음이었어요. 딸이 그곳을 일주일에 서너 번씩 드나든다는 거였죠. 사진도 한두 장이 아니었어요. 날짜도 다 달랐고 옷도 다 달랐어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뭔가 착각하신 거예요. 우리 앤 절대 그런 애가 아니에요. 하지만 증거는 너무 명확했어요. 건물 CCTV 화면을 찍은 사진도 있었고 심지어 발레 파킹 직원이 딸과 반갑게 인사까지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만 혹시 수진 양이 여기서 일을 하는 건 아니겠죠? 그 말에 화가 났어요. 아니, 우리 딸을 어떻게 보고 이런 소리를 하나 싶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희 딸을 어떻게 보고 그런 소리를 하세요? 사돈은 한숨을 쉬더니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번엔 더 충격적이었죠. 딸이 중년 여성과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둘이 정말 친해 보였어요. 이 사람이 업소 사장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사돈이 갑자기 말을 멈췄어요.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참는 것 같았죠. 근데 뭐요? 말씀해보세요. 아닙니다. 그보다 이걸 먼저 보시는 게 낫겠네요. 정말 죄송하지만 또 뭐가 있나요? 손이 떨렸어요. 더 이상 무슨 충격적인 사실이 있다는 건지 피하고 싶었죠. 수진 양의 학력을 확인해봤는데 미국 스토니 브룩에 확인해본 결과 재학 기록이 없대요. 네? 뭐라고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매달 보낸 돈을 생각하니 더 황당했죠. 입학증 명서도 가짜였어요.
전문가에게 확인해봤는데 정교하게 만든 위조 문서래요. 그럼 2년 동안 어디에? 사돈이 절 안타까운 표정으로 보며 말했어요. 한국에 있었을 거예요. 보니까 그때도 여길 드나들었던데 그 돈으로 다른 생활을 했겠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집 담보까지 잡아가며 마련한 1억. 그게 다 거짓이었다니. 공항 출입국 기록도 확인해봤더니 미국에 간 건 맞는데 바로 돌아왔더라고요. 그 후로는 출국 기록이 없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수진이가 보낸 사진들이 왜 항상 실내 사진뿐이었는지, 캠퍼스나 미국 거리 사진은 왜 하나도 없었는지 정말 철저하게 속였다는 걸 알겠더군요. 마지막으로 사돈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이것까지 다 알려드려도 될진 모르겠는데 다 얘기해 주세요.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돼요. 아까 말씀드리려던 그 업소 사장, 수진 양과 많이 닮았더라고요. 제 눈엔 모녀 같았어요. 혹시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사장 명함이에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거기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정말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김미경. 사돈이 먼저 떠나고 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죠. 딸이 친엄마를 계속 만나고 있었다니, 그것도 유흥업소까지 드나들면서 말이죠. 커피는 차갑게 식은 지 오래였는데도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서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지만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죠. 내 세상은 이미 무너져 버렸으니까요. 집에 도착하니 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편안한 차림에 화장도 안 한 모습이 순수해 보이기까지 했죠. 하지만 이젠 그 모습도 믿을 수 없었어요. 수진아, 너 엄마한테 할 말 없니? 나한테 숨긴 거 있어 없어? 말해. 딸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천연덕스러운 표정이었죠. 그래, 그럼 이것부터 묻자. 강남의 그 건물, 네가 자주 가는 곳 말이야. 그 말에 딸이 펄쩍 뛰었어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두 손을 휘저었죠. 엄마, 그건 오해예요. 제가 설명할게요. 제발 제 얘기부터 들어주세요. 그래, 설명해봐. 왜 유흥업소를 드나들었는지. 일주일에 서너 번씩이나. 딸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 눈물도 이젠 거짓으로 보였지만요. 잠깐 아르바이트 했어요. 정말 잠깐. 아르바이트? 거기서? 유학비까지 받아놓고 미국도 안 갔으면서 돈이 왜 필요한데? 딸이 화들짝 놀라며 뒷걸음질 쳤어요. 뭐라고요? 미국 안 간 건 어떻게... 다 알아. 네 재학 기록이 없대. 입학 증명서도 가짜고. 엄마, 그게 사정이 있었어요. 무슨 사정? 2년 동안 속이고 1억이 넘는 돈을 받아 쓴 게 무슨 사정이야? 딸이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하지만 이젠 그 눈물도 믿을 수 없었죠. 근데 엄마, 사실 그것도 다 엄마를 위한 거였어요. 뭐? 날 위한 거라고? 엄마가 저 유학 보낸 걸로 자랑스러워했잖아요. 친구들한테도 자랑하고. 어떻게 실망시켜요? 기가 막혔어요. 자기 합리화도 이 정도면 예술이었죠. 그래서 위조 문서까지 만들어서 속인 거야? 그 돈은 다 어디 썼어? 설마 네 친엄마한테... 딸이 입을 꾹 다물었어요. 그게 정답이었죠. 설명할게요. 명품 가방 사려고 서빙만 했어요. 정말이에요. 다른 건 안 했어요. 맹세해요. 전 그 말도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거든요. 거기 사장 누구야? 대답해. 몰라요. 그냥 사장님이라고만. 얼굴도 몰라요, 저는. 김미경. 네 친엄마 이름이던데 정말 얼굴을 몰라? 딸은 화들짝 놀랐어요. 온몸이 경직되고 숨소리도 거칠어졌죠. 이름만 같나 보죠. 우리 엄만 나 버리고 간 여자라고요. 엄마도 다 알잖아요. 사돈이 직접 확인했더라. 사진도 다 봤고 너랑 팔짱 끼고 있는 사진도 있더라고. 하지만 딸은 끝까지 부인했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일 거라면서요. 딸 반응을 보며 저는 확신할 수 있었네요. 그 유흥업소 사장이 친엄마라는 걸. 엄마 정말 오해해요. 제가 이 문제는 어머니 찾아뵙고 다 해명할게요. 그럴 것 없어.
이미 파혼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널 며느리로 못 받겠단다. 뭐라고요? 파혼이요? 아니 그럼 아까 나한테 전화라도 했어야죠. 네가 한 거짓말이 한두 개가 아닌데 어떻게 막아? 딸이 무너져 내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죠. 안 돼요. 파혼은 절대 안 돼. 엄마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요. 딸은 사위까지 자기 전화를 피하는 걸 보더니 파혼이 실감이 나는 눈치였어요. 한참 충격에 울다 지쳐서 잠들었을 때 저는 딸 방을 뒤졌어요. 미안하지만 저도 딸의 진짜 얼굴과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동이 옳은 건 아니었지만 10년의 배신감이 더 컸어요. 책상 서랍을 열자 딸 이름으로 된 여러 개 통장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통장들에는 그동안 제가 준 돈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매달 일정 금액이 다른 계좌로 이체되고 있더라고요. 받는 사람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다리가 풀렸어요. 김미경. 알고 보니 딸이 매달 친엄마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금액도 상당했어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처음부터 계획이었다는 증거였죠. 이어서 핸드폰의 카톡을 열어보니 별명으로 저장된 번호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최근 대화를 보니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우리 혹은 마음 약하니까 결혼 전에 큰돈 뜯어낼 수 있어. 제가 바로 그들 사이에서 호구로 통하고 있더라고요. 10년 동안 제가 진짜 엄마라고 믿었던 아이가 처음부터 절 호구로 봤다니. 그 안에는 더 충격적인 대화도 있었어요. 그 여자 친정엄마한테 밭이 좀 있는 것 같긴 해. 결혼 핑계대고 뜯어내볼까? 그래도 아직 둘이 살 집은 있잖아. 담보대출 더 받게 해. 10년 했는데 뭘 못해? 그때 딸이 일어났어요. 이게 다 뭐니? 친정엄마랑 연락 잘하고 있었네. 그래서 유학비가 필요했구나. 저는 통장 핸드폰을 들어보였어요. 증거를 눈앞에 들이댄 거죠. 딸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당황하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죠. 마스크를 벗은 것처럼 아씨 다 봤네. 뭐?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니? 찾아온 날부터 날 속일 작정이었어? 딸이 한숨을 쉬며 일어나 앉았어요. 그리고는 담담하게 말했죠. 뭐 이제 다 들켰으니 할 수 없네요. 말해드릴게요. 궁금하신 것 같으니까. 그 태도에 더 충격을 받았어요.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오히려 설명해야 하는 게 많아서 귀찮아하는 것 같았어요. 넌 미안하지도 않니? 10년 동안 엄마라고 부르면서 뒤에선 이런 짓 하고 네 아빠랑 나는 너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그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알아?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다 가짠데. 뭐? 연기였다고요. 착한 딸 연기.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어요. 딸 뺨을 사정없이 때렸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을 때려봤어요. 손바닥이 얼얼했지만 제 마음은 그것보다 더 아팠어요. 와, 사람 때리기까지 하네요? 이러면서 무슨 딸이야 딸은. 딸은 뺨을 쓸면서 비웃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네 친엄마랑 계속 만났던 거야? 뒤에서 우리 속여가면서 돈 빼내고? 그렇죠. 덕분에 아주 잘 지내세요. 제가 잘 물어다 드렸으니까. 딸이 냉소적으로 대답했어요. 그걸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기까지 했죠. 그럼 왜 거짓말했어? 저번에도 엄마 잊었다느니 그딴 소리 나고. 그래야 당신이 받아줄 거 아니에요. 엄마 소리 좋아하잖아. 애 못 낳는 여자라서.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제일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죠. 그 돈 지금까지 다 네 엄마한테 보낸 거야? 엄마 사업자금이 필요해서요. 그 돈 모아서 지금 업소를 운영하게 됐죠. 감사해야 하나? 더 기가 막힌 건 자기가 마치 대단한 일을 해낸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덕분에 우리 엄마 곧 건물주 돼요. 저도 지긋지긋한 딸 연기 끝낼 수 있겠네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다시 손이 올라갔지만 이번엔 딸이 제 손목을 잡았어요. 두 번은 안 맞아요, 아줌마. 그만하시죠. 그 힘이 너무 세서 놀랐어요. 언제부터 이런 본 모습을 숨기고 있었을까? 그 어린애가 어떻게...
처음부터 짜고 친 거구나. 너희 엄마랑. 뭐 그렇죠. 엄마하고 저랑 계획한 10년 장기 프로젝트였는데. 딸이 제 손목을 놓으며 말했어요. 마치 사업 설명하듯이 말하더군요. 그 말에 꾸역꾸역 누르고 있던 분노가 폭발했어요. 그게 사람이 할 짓이니? 날 10년 동안 속이고 이용하고 네가 사람이야? 속인 게 아니라 각자 필요한 걸 주고받은 거죠. 당신은 딸이 필요했고 전 돈이 필요했고. 너무 뻔뻔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세상에 이런 인간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학비, 용돈, 유학비 다 합치면 3억은 넘을 거예요. 나쁘지 않은 거래였죠? 거래? 나는 널 진심으로 딸로 생각했어. 그게 당신 착각이에요. 전 한 번도 당신을 엄마로 생각한 적 없어요. 돈줄이었지. 그 말이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어요. 10년간 뒷바라지하면서 키운 정이 모두 거짓이었다니. 그럼 왜 결혼하려고 했어? 뜯어낼 게 없어서? 준호랑은 진심이었니? 그것도 계획이 일부긴 했죠. 시댁 재산까지 노렸는데 그 여자가 너무 똑똑하더라고요. 실패했네요. 딸은 작전의 실패에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사람이 맞나 싶었죠. 근데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다시 예전에 애교 섞인 목소리로. 그 변화가 소름 끼쳤죠. 이왕 이렇게 된 거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뭐?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니? 결혼 자금이요. 준호랑은 끝났지만 다른 사람 구하면 돼요. 저한테 투자한 돈 일부는 받을 수 있어요.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니. 마지막이에요, 정말로. 이것만 해주면 깨끗이 사라질게요. 엄마 돈도 남겨드리고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누가 네 엄마야? 엄마라고 부르지 마. 소름 끼치니까.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 제 모습에 딸도 깜짝 놀랐는지 멈칫했죠. 당장 나가. 내 집에서. 그리고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딸은 한숨을 쉬며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가지며 명품 가방이며 닥치는 대로 캐리어에 쑤셔 넣었죠. 그것들 다 내가 사준 거잖아. 놓고 가! 아, 이거라도 팔아서 살아보시려고요? 그러세요. 마지막까지 뻔뻔했어요. 하지만 전 더 이상 화낼 힘도 없었죠. 그냥 빨리 나가주기만을 바랬어요. 딸이 현관으로 나갈 때였어요.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끝까지 열을 올리더라고요. 아참,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하는데요. 너무 쉬웠어요. 아줌마 마음 얻는 게. 그러니까 쉽게 호구 잡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아무나 잘해주고 그러지 마세요. 뭐? 쉬워? 불쌍한 척하면 다 해주고 눈물 좀 흘리면 무조건 넘어가고 호구 중에 호구였다고요. 그 순간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성의 끈이었을까요? 애써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 참고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죠. 우리 엄마가 정말 사람 하나는 잘 봤죠. 애 못 낳아서 들어가면 무조건 받아줄 거라더니 애 없는 게 당신 한이었잖아. 근데 하루아침에 딸이 생겼으니 얼마나 좋았을까?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구분이 안 됐죠. 그들이 제 가장 아픈 상처를 이용했다는 게 너무 잔인했어요. 10년 동안 당신은 ATM 기계였어요. 필요할 때마다 돈 뽑는 기계. 그만해. 입 닥치고 나가라고 했어? 그 말에 정말로 이성을 잃었어요. 딸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았죠. 이 나쁜 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딸도 지지 않고 반항했어요. 서로 머리채를 잡고 현관에서 뒹굴었죠. 나 아파! 아프다고! 이 미친 여자가 너라고! 10년이야. 나는 널 정말 내 딸이라고 생각했어. 너한테 다 줬다고! 10년 동안 쌓인 배신감으로 치면 그런 걸로는 풀릴 수도 없는 정도였어요. 결국 딸이 저를 밀쳐냈어요. 제가 바닥에 넘어졌죠. 딸도 머리가 헝클어진 채 헐떡이고 있었어요. 당신은 엄마 자격 없어. 그냥 돈만 있는 바보지. 10년 동안 고마웠어요. 덕분에 우리 엄마랑 난 이제 살 걱정 없게 됐거든요. 두고 봐. 절대 너희들 그렇게 못 살게 만들어 줄 테니까 두고 보라고. 그리고는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쾅 하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까지 있었더라고요. 여보, 왜 바닥에 이러고 있어? 무슨 일이야? 다쳤어? 나 좀 잡아줘. 못 일어나겠어. 힘겹게 모든 걸 설명했어요. 사돈을 만난 일, 10년 동안의 계획적인 사기였다는 것까지. 제가 남편에게 말하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들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갔죠. 미안해. 여보가 왜 미안해? 사실 나도 의심했는데 수진이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할 때 이상하긴 했는데 내가 뒤에서라도 알아봤어야 했는데 딸 생겼다고 좋아하니까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어. 그 말에 더 서러웠어요. 정말 바보였구나. 다들 알고 있었는데 나만 몰랐어. 진짜 호구 많네. 아니야,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서 그런 거야. 너무 좋은 사람이라 이용당한 거지. 그날 밤 딸이 쓰던 방을 정리했어요. 남편이 말렸지만 당장 치워버리고 싶었어요.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죠. 집으로 경찰이 찾아온 거예요. 김수진 씨가 신고를 했습니다. 폭행 혐의로요. 네? 폭행이요? 딸은 저를 신고까지 했더라고요. 머리채를 잡은 걸로 폭행죄를 걸었죠. 흥분해서 제가 먼저 손을 댄 건 사실이니 그 부분에 대해 할 말이 없었어요. 병원 진단서도 있습니다. 전치 일주라고 나왔네요. 기가 막혔어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며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다 다짐했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사실대로 다 말했어요. 10년간 속았다는 것, 모녀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것,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죠. 금전거래 내역은 있지만 증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기라는 증거가 없어요. 다행히 정상 참작이 되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 일로 소문이 퍼졌죠. 딸 때려서 경찰이 왔다네? 역시 새엄만 새엄마야. 이웃들의 수근거림이 들렸어요. 진실을 모르니 다들 저를 나쁜 새엄마로 볼 수밖에요. 남편 회사에도 소문이 났어요. 거래처에서도 이상한 눈으로 봤고요. 그것 때문에 사업까지 영향이 있어 남편과 생활도 점점 나빠지는 걸 느꼈어요. 여보, 잠시 시골에 내려가 있는 게 어때? 나더러 도망이라도 가라는 거야? 왜? 당신까지 나한테 왜 그러는데? 아이, 그게 아니라 좀 쉬면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무엇보다 집값도 문제였어요. 딸 때문에 받은 대출 이자가 매달 나갔죠. 남편 사업도 어려워지고 있었고요. 빚만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 뭐? 집을? 대출금을 갚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 10년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건 빚뿐이었어요. 딸이란 가면을 쓰고 나타나 제 모든 걸 앗아갔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사돈이었죠. 괜찮으세요? 그 뒤로 연락도 없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제가 어떤 상황인지 짐작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았죠. 아, 네. 그냥 답답하네요, 참. 혹시 시간 되시면 차나 한잔 할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망설였지만 나가기로 했어요. 사실 파혼까지 하고 사돈을 다시 보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왠지 만나야 할 것 같았거든요. 집에만 있으니 우울증이 올 것 같기도 했고요. 약속 장소는 조용한 찻집이었어요. 사돈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줬죠. 많이 힘드셨죠? 그 사이에 살도 많이 빠지신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제가 멍청해서 당한 것 같고 저도 후회했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오히려 사돈이 사과를 하더라고요.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면서요. 아니에요. 알려주셔서 감사하죠. 아니었으면 지금까지도 속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10년 정을 한순간에 끊어야 했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사돈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났어요. 한 달 동안 아무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거든요. 사실 그 후로 제가 좀 더 알아봤어요. 수진 양과 그 어머니에 대해서요. 사돈이 서류를 꺼냈어요. 사설 탐정이 조사한 자료였죠.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 김미경이란 여자는 지금까지 5번 결혼했던데. 5번을요? 남편은 재혼이라고만 알고 있던데요. 네, 결혼해서 아이를 다 낳았고요. 수진이도 3번째 결혼해서 얻은 딸이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내용이었어요. 김미경은 이혼할 때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대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이용해서 전 남편들한테 양육비 명목으로 돈을 계속 받아냈는데 그걸로 돈 모으는 게 한계가 있으니 애들 팔아서 새로운 수법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 자료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아이들이 크면 전 남편의 재혼 가정으로 보냈대요. 엄마가 버리고 갔다고 거짓말을 시켜서요. 새엄마들은 다 불쌍한 마음에 받아주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뜯어내는 거죠. 소름이 돋았어요. 비 내리는 날 절 찾아온 딸이 떠올랐거든요. 수진이도 그렇게 훈련받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사기를 배우고 큰 거나 다름없죠. 어떻게 울어야 하는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사람 마음 얻어서 돈 빼내는 기술을 어린애들이 배웠으니 사랑이 뭐고 진심이 뭔지 알 리가 있나요? 그럼 수진이 말고도 다른 아이들이 또 있단 거예요? 네, 첫째는 8년 전에 전 남편의 재혼 가정에서 3억을 빼냈대요. 둘째는 5년 전에 2억을요. 넷째와 다섯째도 그렇게 돈을 받아내고 있더라고요. 사실을 듣고도 그대로 믿을 수 없었어요. 자기 아이들을 이용하는 엄마가 있단 게 무서웠죠. 전 남편들도 알고 있었나요? 대부분 몰랐대요. 김미경이 워낙 교묘하게 움직였거든요. 아이들도 친엄마 무서워서 절대 말 안 하고요. 이게 작년에 찍은 사진이래요. 5명이 아이들과 함께 있네요. 사진 속에서 딸은 웃고 있었지만 어딘가 눈빛이 슬퍼 보였어요.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아이들도 어떻게 보면 다 피해자네요. 맞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사기꾼으로 키워진 거죠. 선택권도 없이. 사돈, 제가 이 일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어요.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증거도 충분해요. 다른 피해자들도 있고요. 제가 아는 변호사 소개해드릴게요. 다른 분들도 같이 움직이기로 했으니까 혼자 싸우는 것보다 도움이 될 거예요. 사돈의 도움을 받아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을 시작했죠. 변호사와 상담을 하면서 더 많은 사실이 드러났어요. 특히 딸이 갖고 있던 통장 거래 내역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죠. 고소장을 접수하고 나니 제가 가만히 당한 것만 있지 않았다는 게 위안이 됐죠. 믿기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다니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클까. 검찰 조사에서도 김미경은 뻔뻔했다고 했어요. 돈을 받은 건 맞지만 딸 노릇한 대가죠. 정당한 거래라고요. 남도 아니고 제 자식인데 어떻게 키우는지 엄마인 제가 정해요.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처음부터 속일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이 나중에 아이들과 나눈 대화와 증언을 통해서도 입증됐죠.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김미경의 다른 피해자들을 찾았습니다. 전 남편들의 재혼 가정이 대부분이네요. 20년 동안 이런 수법을 써왔네요. 처음엔 단순 양육비 사기였는데 점점 수법이 진화한 거예요. 피해자만 10가정이 넘고 피해 금액도 20억이 넘습니다. 검찰에서도 충격을 받았대요. 자식을 이용한 이런 조직적 사기는 처음 본다고요. 배신감과 허탈감에 1년이 지났고 김미경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상습 사기에 아동학대까지 인정됐거든요. 김미경이 자식들에게 폭력까지 일삼았더라고요. 다행히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재산을 압류해 피해자들에게 분배했거든요. 그 덕에 작은 아파트로 옮겨 큰 위기를 넘길 수는 있었습니다. 남편과 둘이 살기엔 충분했어요. 허영없이 소박하게 사는 게 더 행복하더라고요. 한때나마 딸로 지냈던 그 애는 얼마 전 편지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정말 죄송했어요. 함께 사는 동안 저도 정말 엄마가 진심으로 좋았어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편지를 읽으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미움과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생각해보면 그 아이도 태어나서부터 엄마에게 이용당한 인생이었으니까요.
이 모든 일이 무슨 의미였을까? 왜 저는 이런 일을 겪어야 했을까? 근데 이젠 알 것 같아요.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비록 아프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결국 더 강해졌고 더 좋은 사람들을 얻기도 했어요. 요즘 남편이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참 자주 해요. 내가 그런 여자를 알았다는 것도 끔찍하고 무서운데 당신같이 좋은 사람 만나서 나도 치유되는 것 같아.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혹시 저처럼 누군가에게 속아 상처받은 분들이 계신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상처가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줄 거라고요. 모두 진실한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